그럼 이제 행정소송법전에 나와 있던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남는 내용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불렀으니까 각각 행정작용마다 처분성 있다 없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법규명령 그러면 행정입법의 하나이고 조문이니까 일반 추상적이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자,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 병원 간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할 때 글자 크기를 제한, 작게 쓰라고 돼 있는 자, 의료법 시행규칙 31조인데 이건 조문 그 자체니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는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야. 그럼 구체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야. 자, 2번은 우리 비교 판례입니다. 이른바 처분적 법령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법전에 있는 조문이지만 성격이 구체성이 강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법령을 항고성에 대상되는 처분으로 봐주겠다야. 그래서 자, 두밀분교라고 하는 시골학교 분교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인데 그 자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라고 봤으니까 항고성에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본 사건이야. 이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처분적 조례가 예외적이지만 직접 항고성의 대상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누구인가? 그러면 조례를 만든 지방의회가 아니고 처분 명의자가 항상 항고성의 피고이니까 피고는 원래 공포권자인 지자체장이 돼야 되는데 학교, 교육 이쪽에 관한 조례는 이제 공포권자가 교육감이니까 두밀분교 폐지조례 취소송에서는 피고가 교육감이 되었어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국립대학교 학칙 사건인데 원래 국립대학교 학칙이면은 국립대학교 학생들 누구나가 언제든 따라야 되는 거니까 일반 추상적인 법령인데 이 사건에서 자,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이 없이도 이 말이 일반 추상적인 조문을 구체화시키는 행정처분을 매개체로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직접 구성원의 구체적 권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며 처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른바 국립공주대학교 학칙에 국립공주대학교가 학칙을 개정하면서 입학 정원을 숫자로 바꿉니다. 그럼 그 늘리는 게 아니고 확 줄여버리는 내용이니까 입학의 기회를 굉장히 이제 침해하고 있는 처분이다라고 본 특이한 사례예요. 자, 네 번째. 우리 행정규칙 그러면은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의 업무 지침이지 바깥에 있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자, 장관이 교육감에게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그러면 전부 다 구체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안에 불과한 것들이니까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것들은 구속력도 없고 구체성도 없으니까 처분성도 없고 장관하고 교육감, 행정부 둘 간의 문제이지 국민에게 직접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5번. 우리 처분적 고시라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널리 알리는 고시인데 이 고시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사안마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고시가 일반 추상적인 성격이 있으며 행정규칙에 불과할 건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이른바 법규명령으로 취급되는 고시도 있어요. 근데 이 사안은 자,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봐두시고 그 빨간색 밑줄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고시인데 급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전부 다 처분적 고시로 보시면 돼요. 건강보험법상의 예산 문제를 돈 문제를 직접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른바 구체성이 강한 알림장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널리 알리는 거지만 구체화시키는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그러면 전부 다 처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판례 2번은 우리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계획과 관련돼 있는데 자,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그러면은 강원도지사의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밖에 있는 상대방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거는 내부 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비교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그러면은 이름 자체가 처분 들어가 있고 우리 관리계획 그러면은 구속적 계획이니까 처분성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자, 2-3번. 자, 도시 기본계획 그러면은 행정청이나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럼 강제성이 전혀 없으니까 기본계획 그러면 처분성 없습니다. 항고성의 대상이 아님. 자, 다음 페이지. 우리 판례 3번에 나오는 게 이른바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럼 사법상 계약은 사법관계니까 행정처분이 될 리가 없고 공법관계이지만 계약 그러면은 대등관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이쯤에서 우리의 계약 관계를 끝내자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데 이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대등관계는 강제성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항고성이 안 되고 당사자 소송으로 채용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니까 항고소송 안 된다. 처분성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관계에서 처분 아니면 이제 항고소송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4번. 우리 행정작용편 중에서 뒤에 우리 행정지도하고 맞물리는 사실행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 국토부 장관이 행한 국립공원 지정. 그러니까 지정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분성이 있습니다. 근데 장관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처분의 뒤를 이어서 자, 공원관리청이 자, 우리 공원은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경계를 측량한 다음에 공원에 표지판을 설치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법적인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경계 측량 및 표지판 설치는 전혀 처분성이 없게 돼요. 그리고 신뢰보유 원칙의 적용 대상인 공적인 견해 표명도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판례 4번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판례 5번. 우리 행정지도 그러면은 권유하고 요청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불법 건물에 대해서 전기를 끊어달라, 전화를 끊어달라라고 건축법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통신에다가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을 요청하는 것은 자,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전화 공급자, 공기업이나 그 건물주라고 하는 특정인에게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고 직접성도 없어서 전부 다 처분성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5-2번. 세무당국이 특정 회사에 대해서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부탁하는 거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예요. 자,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권유나 권고인데 그 사안에서 상대방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권력성이 강한 경우에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부르면서 처분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결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처분성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명사예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성희롱 결정자는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사과 의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돈 물어줘야 되는 배상 의무까지 직접 생겨요.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가하는 거니까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처분성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6-2번. 자, 우리 교도소장하고 수용자 나오게 되면은 교도소 내부 행위인데 이른바 강제성이 굉장히 이제 치밀한 공간이니까 권력적 사실행위가 대부분 교도소장과 수용자 사이에서 나옵니다. 자, 면회 접견할 때 내용을 녹음 녹화하고 면회할 때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럼 지정 나오게 되면 처분성 있다는 소리이고 면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전부 다
수용자의 구체적 권리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니까 처분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7번. 우리 행정작용편 중에서 행정행위에 개념할 때 맨 처음에 나옵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규율이면 일반 처분이라고 해서 입법이 아니고 행정으로 본다요.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그러면 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전부 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구체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 제작, 대여 금지 의무 등의 의무를 직접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처분으로 보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처분의 대명사이면서 처분적 고시의 대명사입니다. 자, 8번은 우리 행정행위 편에서 우리 단계적 행정 결정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안이 큰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으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 단계를 밟아서 최종 처분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게 대명사가 사전결정 또는 예비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적정 통보나 부적정 통보 받으면 이 자체가 예비결정이라고 하는 처분이에요. 그 이제 비슷한 구조로 임시로 하는 이제 직위해제. 그럼 나중에 최종적인 징계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직위해제도 처분성이 있고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허가해 줍니다. 부분 허가 이런 것도 그 단계에서는 독자적으로 처분성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자, 9번 너무 많이 나왔는데 우리 병역법상의 신체 등급 판정입니다. 정식의 이름이 신체 등위 판정인데 요거는 행정청이 아닌 군의관이 하고 있어요. 그럼 행정청이 하고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처분성 없습니다. 신체 등급 판정은 그것만으로 바로 권리 의무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안 주니까 처분성이 없고 신체 등급 판정은 병무청장의 병역부가 처분의 기초 자료에 불과하니까 신체 등급 판정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비교해서 자, 신체 등급 판정을 기초로 해서 병무청장이 병역 처분하게 되면 이게 항고송의 대상인 처분인 거지 그 앞 단계인 신체 등급 판정은 전혀 처분성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똑같은 구조로 9-2번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 대장. 우리 행정법 판례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그러면 전부 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 대장에 벌점을 기재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면허 정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의 기초 자료에 불과하니까 아직 이 단계에서는 직접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니까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내용이야. 10번 판례는 우리 행정조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가장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이른바 세무조사 결정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랬으니까 전부 다 항고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표준 공시지가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우리가 어디 파트에서 보냐면은 이른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행정행위, 앞선 처분의 하자가 뒤에 있는 처분에 승계될 수 있는가? 거기에서 논의가 되는 거니까 표준 공시가 결정과 개별 공시가 결정은 그 자체가 처분성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한 종류가 10-3번에 있는 개별 토지가격 결정이고 전부 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 개별 토지 가격 결정, 개별 공시가 결정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야. 자, 10-4번.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조사 개시 결정이야. 그럼 이거는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내용이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결정 나오게 되면 이 친일 재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매각이 이제 금지가 되고 법상 바로 제한이 주어져 있으니까 전부 다 처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1번 우리 암기사항이시고, 자, 공정거래위원회야.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오게 되면 고발 조치 말고는 다 처분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건 검사에게 형사소송을 촉구하는 거니까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다른 루트가 있으니까 항고성의 대상이 처분이 아닌 거고, 나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의결은 마지막에 경고당하는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또 가장 최근 판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있는 업체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다른 공기업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요청 나오는데 처분성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으면 고발 조치 말고는 다 처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자, 12번. 앞에 있는 세 줄은 우리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처분의 출처가 행정규칙이더라도 처분 자체의 성질을 보고 상대방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가하면 처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건설교통부 내부 지침에 의한, 그러면 이제 내부 지침이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의 근거를 두고 사안 자체의 성격은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처분, 이게 우리 버스 노선을 지정할 때에도 임시 노선을 부여해서 먼저 한번 시험 삼아 운행해보고 나중에 이제 정식 노선을 발급하듯이, 비행기 노선이 항공 노선인데 이 운수권 배분 처분이 이른바 정식 노선으로 지정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예비 결정 또는 사전 허가예요. 따라서 그 자체에서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조치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건 형사소송을 걸 수 있는 검사에게 빨리 공소제기해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니까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검사하고 둘 간의 문제이지 국민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도 없고,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다른 싸움의 루트가 있으니까 전부 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관련된 것들은 처분성이 없다예요. 13번. 단순한 관념의 통지라고 표현되는 게 법적인 의도는 전혀 없고 안내문이나 편지나 홍보책자에 불과한 내용들이에요. 퇴직연금 수급자니까 퇴직연금 받고 계시던 분인데, 공무원 연금 법이 개정되면서 귀하는 앞으로 일부 금액을 덜 받게 되는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이거는 안내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한은 소송을 통해 봐야 예전처럼 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공무원 연금 법에 개정법에 적용 대상가 되셨으니까 일률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처분성이 없다요. 그 남는 건 이제 공무원 퇴직연금, 그러면 공법관계의 돈인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연금 액수를 줄어들게 하고 있는 개정된 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 행정당국이 보기에는 당신은 개정된 연금법의 적용 대상자다, 공법상 권리가 있다 없다 확인하는 문제이니까 항고가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에요. 자, 14번. 행정행위에 부과한, 그러면은 행정행위 발급될 때 붙여지는 단서들인데, 부담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독립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오로지 부담만 처분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5번. 우리 반복되고 있는 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성 없다고 봐요. 그게 우리 대집행할 때 1차 계고 이것만 처분성이 있지,
반복되고 있는 2, 3차 개고는 새로운 철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고, 자, 우리 강제징수할 때 맨 처음에 독촉과 그 다음에 체납 처분 갑니다. 돈 내야 되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예요. 그럼 독촉 다음에 이제 압류, 매각, 청산 이쪽으로 하는데, 우리 독촉장 여러 번 보내도록 돼 있고 1차 최초의 독촉이 처분성 있는 것이고, 비교해서 2차, 3차 독촉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별도로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비교 판례 보시면은 처분을 여러 번 할 때는 전부 다 1차 처분만 독자적인 처분성이 있는데, 자, 거부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이 1차 신청했다가 1차 거부당했는데 2차 신청해서 2차 거부하면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이 새롭게 있었으니까 거부는 이제 반복될 때마다 독자적으로 새로운 거부로 봐요. 그래서 거부 처분 나온 뒤에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다시 했으면 제목은 이제 불문한다야. 신청서 제목이 이 신청서 이렇게 돼 있더라도 상관없이 새로운 신청으로 비춰지게 되면 다시 거절하는 건 새로운 거부니까 거부는 항상 독자적인 처분성이 있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비교해서 신청을 했고 거부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신청을 새로 한 적이 없는데 또 거부가 나오면은 이건 신청을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한 번밖에 없고 1차 거부 나와 있는데 새로 신청한 적이 없는데 뒤에 나오는 이 빨간색 거부는 전부 다 그냥 무효예요. 소송으로 다툴 것도 못 돼요. 어디까지나 반복될 때마다 거부가 새로운 처분성이 있다고 하는 건 신청을 새롭게 여러 번 하는 경우예요. 자, 15번. 16번 보시면 처분이 등장했는데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공식입니다. 유리하게 바뀌어진 원래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과징금이 이제 1,000만 원 나왔어요. 행정청이 1,000만 원 내라 라고 과징금 부과 처분한 다음에 과징금 1,000만 원이 하자가 있었구나 라고 과징금의 액수를 이제 감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액수를 줄여주는 거니까 이제 300만 원을 이제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감액 처분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300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실체가 뭐냐? 그럼 1,000만 원짜리를 지금 300만 원 없애주는 일부 직권 취소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300은 1,000만 원짜리 중에서 일부를 자기 스스로 없애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다고 해서 처음에 있었던 1,000만 원짜리가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1,000만 원 출발했다가 300만 원 깎아주니까 현재 700만 원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도 못 내겠다라고 이제 싸우는 경우예요. 그럼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70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은 최초 1,000만 원짜리 중에서 감액 처분 마이너스 300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7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감액 처분 300만 원 부분은 일부 직권 취소로 사라지고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또 취소시켜 달라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처분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무조건 유리하게 변경된 최초 원래 처분 가지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거 해보게 되면 최초 1,0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제 3월 1일 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가? 라고 해서 마이너스 300을 이제 4월 5일 날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줄여줬지만 남아있는 700도 못 내겠다 라고 싸울 때는 7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송을 구해야 되고, 연도는 앞에 있는 3월 1일이에요. 최초 그 놈이 1,000만 원짜리에서
300만 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700도 못 내겠다 이런 거니까 그놈의 생년월일은 3월 1일이기 때문에 3월 1일자 변경된 현재 모습인 7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유리하게 변경된 최초 그놈이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 소리예요. 원래 그놈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당초 처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7번은 시험에 거의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반대의 내용이에요. 700만 원 내라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1000만 원으로 이제 불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니까 현재 모습인 증액 경정 처분 700에서 1000만 원 불어났으면 그 1000만 원짜리를 바로 항고소송으로 쌓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8번 보시면 자, 항고소송의 보충성 판례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성격 자체는 행정청이 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강제성이 있더라도 다른 해결 루트가 있으면 처분성이 없다고 보는 게 항고소송의 보충성이에요. 자,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결국 행정처분은 아니다요. 왜 그런가 하면 민간인들끼리 돈 빌리는 계약을 맺고 법무법인에 공증서로 갑니다. 이거는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그냥 있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이고 어차피 사인들 간의 법률 관계니까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으로 싸우면 돼요. 그럼 민사소송의 대상이지 싸움 해결 루트가 따로 있으니까 공정증서 작성은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다른 불복 방법을 정하고 있으니까 항고소송의 보충성 원리상 처분성이 없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자, 그다음 19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고소송이 아니고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작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1, 2, 3심을 통하는 대법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다른 해결의 길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전부 다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19번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다른 불복 방법이 있으면은 항고소송은 안 된다예요. 이게 이른바 항고소송의 보충성. 근데 헌법재판은 헌법소원은 정말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다른 불복 절차가 없다.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헌법소원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헌법소원의 보충성. 어찌되었건 최후수단이라 해야지 해줄 수 있다. 이게 넓은 의미의 보충성이고 다른 개별법의 불복 절차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없다.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고 만약 다른 불복 절차가 없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안 된다. 이게 이른바 헌법소원의 보충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20번. 자, 우리 서론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공법, 사법 구별하고 있는데 사법상 법률관계이면 전부 다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마사회에서 마사회 내부 직원에 대해서 기수면허를 취소하는 건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상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처분에 불과하다. 이 말이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를 쌓으면 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21번. 자,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게 공매 권한 자체를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처분 권한 자체를 아예 넘기는 거니까 이제 넘겨받은 성업공사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이제 성업공사가 피고가 되고 공매 그 자체는 당연히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우리 비교 판례 보시면은 자,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내주거나 동의하거나 업무 지시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국민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내부에서 공무원 둘 간의 문제이니까 국민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면은 전부 다 처분성이 있을 수가 없다야. 행정부 내부 문제는 직접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그런 내용이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의 기념 정의 및 각 행정작용마다 처분성 있다 없다의 전체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거부 처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